외교부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당사자인 강효상 의원과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며 정상 간 통화 내용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가 깊이 유감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누설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이에 한국당은 검찰이 강 의원을 부른다고 해도 내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만남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국정원장 파면을 요구하면서 문 대통령 의중이 담긴 게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물타기일 뿐이라며 총선 모의는 상상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세월호 유가족에게 막말을 한 전현직 의원들에게 낮은 단계 징계를 내리며 사실상 내년 총선 공천의 길도 열어줬습니다. 다른 정당들은 막말에 면죄부를 줬다며 징계가 아니라 오히려 격렬하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성범죄 의혹 등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해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과거 수사가 부실했고 박근혜 청와대 외압까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도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유착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는데 당사자들은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맑고 낮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지만 낮 동안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목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부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인 강효상 의원과 자유한국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면서 정상 간의 통화 내용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가 깊이 유감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외교부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한 감찰 결과가 발표된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변명의 여지 없이 있어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밀을 공표한 강효상 의원뿐 아니라 이를 옹호하는 자유한국당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공익 제보라며 반론을 펼쳤던 한국당 지도부를 강한 어조로 질타했습니다. 정상 간의 통화 내용까지 유출하면서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 권리라거나 공익 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문 대통령은 국정을 담당해본 정당이라면 기본과 상식을 지켜달라며 당리당략을 국가안보에 앞세워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인데다 국익이 걸린 문제를 정치 공세에 활용한 데 대해 국민 여론도 비판적이라는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상식에 기초한 정치를 하여 국민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별개로 정부 수반으로서 공직자의 기밀 유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각 부처와 공직자들도 공무 자세를 새롭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5.18 기념식 연설에서도 사실상 자유한국당을 지목해 강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둘 다 원칙의 문제라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여야 대치가 더욱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이 강효상 의원을 부른다고 해도 내주지 않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강 의원을 국회 차원에서 징계해야 한다며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제명해달라며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징계안은 민주당 소속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해 모두 20명이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외교 기밀 누설은 대단히 엄중하고 전례가 없던 범죄 행위라며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킨 데 따른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익을 저해하고 이 중차대한 시기에 한미 동맹에 금이 갈 수 있고 대한민국 외교에 대해서 국제 외교가에서 불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 혐의가 대단히 엄중합니다.
반면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회동 논란에 대해서는 한국당의 물타기일 뿐이라며 총선 모의는 상상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기자가 있는 자리에서 무슨 총선 얘기가 오갈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동석한 언론인이 뭐 그런 얘기가 있었으면 기사 안 썼겠습니까? 하지만 한국당은 대책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서훈 국정원장의 파면까지 요구하며 회동 논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아예 이번 모임에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게 아니냐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이 아니겠는가? 정말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 만남을 알고 계셨는지. 기밀 누설 파문 이후 잠행을 이어가던 강효상 의원도 직접 의원총회에 나와 끝까지 싸우겠다며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정부 여당의 히스테리적 반응도 그 참상을 드러낸 사실이 뼈아팠기 때문입니다. 공포 정치와 압제에 굴하지 않고 검찰이 우리 강효상 의원을 부른다고 해도 저희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내어줄 수 없다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기밀 누설과 총선 공작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서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가뜩이나 꼬인 정국은 풀릴 기미는커녕 더욱 대치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외교부가 오늘 오전 조세영 1차관 주재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 사건과 관련한 징계 절차를 매듭지을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징계위원회에 앞서 지난 27일 보안심사위원회를 열고 관련자들의 보안규정 위반 문제에 대한 심사를 통해 관련자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징계위원회에서는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외교관 K씨와 K씨에게 기밀을 보여준 또 다른 주미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이 내뱉은 막말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당이 자체 징계 결과를 내놓았는데 이번에도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습니다. 다른 정당들은 이 정도면 징계가 아니고 격려라고 꼬집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세월호 5주기를 앞두고 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은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징하게 헤쳐먹는다라는 막말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정진석 의원도 받은 글이라면서 세월호가 징글징글하다는 내용을 SNS에 공유했습니다. 당시 황교안 대표는 갑자기 터진 돌발악재에 거듭 머리를 숙였습니다. 한마디의 잘못된 말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황 대표가 격노했다는 말까지 흘러나오며 중징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한 달 만에 나온 결과는 이번에도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차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을, 정 의원에게는 아예 경고 조치만 내리면서 두 사람 모두 내년 총선에 한국당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길까지 열렸습니다. 정치권은 한국당이 또 솜방망이를 휘둘렀다고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비인간적인 막말에 면죄부를 주었다는 민주당에 이어 민주평화당은 막말을 자주 하라는 신호를 주었다고 비꼬았고 정의당은 아예 한국당을 폐륜정당으로 규정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이자 참사에 대해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모욕적인 발언을 용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자유한국당 스스로 폐륜 정당을 자인한 셈입니다. 한국당은 5.18 망언 논란을 빚은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게도 각각 경고와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에 그쳐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여기에 이종명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확정하기 위한 의원총회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고 5.18 진상조사위는 출범조차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게 거듭 묻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영삼 대통령의 후예입니까? 전두환의 후예입니까? 자유한국당이 문민정부를 계승한다면 5.18 관련 처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장외투쟁을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진 황교안 대표가 외연 확장이라는 다음 숙제를 풀려는 과정에 있지만 막말 징계 수위를 보면 아직은 국민 눈높이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이 공개적인 정책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내년 총선에 비례대표 자리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매우 적절하지 않은 얘기였다고 진화에 나섰는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들어보시죠. 대표님, 우리들 앞세워서 필요할 때는 부르고 그렇지 않으면 나 몰라라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20만 명 진성 당원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5대 일간지에 1억을 들여서 우리는 지지 성명한 바도 있습니다. 내년 4월 13일 우리도 표가 있습니다. 비례대표 꼭 주셔야 합니다. 정책 간담회에서 정치적인 얘기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책 투어를 하거나 정책 간담회를 할 적에 사전에 상대방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정책 간담회에서 정치적인 주장이 나오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야 간 대치로 정부가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에서 표류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오늘부터 18개 부처 장관들과 잇따라 오찬을 갖고 국정 현안을 논의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시작으로 다음 달 25일까지 닷새에 나눠 장관들을 비공개로 만나 각종 현안 인식을 공유하고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오찬 자리에서 각 부처의 건의사항과 당 역할에 대한 의견도 청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여름의 문턱에서 일교차가 점점 커지는 요즘입니다. 아침에는 선선한 공기가 감돌지만 한낮에는 초여름처럼 덥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5도까지 올라서 어제만큼 덥겠고요. 동쪽 지역은 강릉이 30도, 대구가 31도로 7월 하순의 한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이렇게 동해안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오르는 건 팬현상 때문입니다. 서풍이 태백산맥을 타고 넘으면서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바뀌기 때문인데요. 현재 강원 영동과 경북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영동 지역에는 오늘 저녁부터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면서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서울 25도, 대전과 광주 27도, 대구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낮에는 자외선과 오존 농도도 높게 치솟겠습니다. 볕이 강한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장시간의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서 맑고 건조한 날씨는 지속되겠고요. 이번 주말과 휴일까지 심한 폭염 없이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이른바 김학의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6년 전 김학의 전 차관이 뇌물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모두 부실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박근혜 청와대의 외압이 의심된다고도 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장장 13개월에 걸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조사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최종 결론을 내놨습니다. 2달 전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 등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한 과거사위는 이번엔 과거의 부실 수사 의혹과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의 실체를 밝히는 데 주력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우선 2013년과 이듬해 2차례에 걸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을 정도로 부실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무엇보다 뇌물 의혹은 무시하고 성범죄 혐의만 수사한 부분부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경찰이 성범죄만으로 송치한 점을 기화로 해서 경찰이 피해를 당했다라고 판단한 여성들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수사에만 주력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윤중천 씨와 김 전 차관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순은 아니었는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윤 씨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접대하고 금품을 건넸다는 정황이 기록에 남아 있었지만 검찰은 계좌 추적이나 압수수색 등 어떤 강제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1차 수사 때 검찰이 윤 씨의 300억 원대 사기 대출 혐의를 수사하고도 재판에 넘기지 않았는데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폭로성 진술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경찰이 수사 초기 뇌물에서 성범죄로 수사 방향을 바꾼 것도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불러온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와 함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은 당시 청와대뿐이라며
외압에 의한 부실 수사인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에서 영향을 미친 것이 결국에는 청와대라고 의심이 되고 김학의 임명 강행의 배경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상당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앞으로 검사가 연루된 범죄를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 도입 논의에 법무부와 검찰이 적극 참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검찰 과거사위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김 전 차관 말고도 또 다른 검찰 고위 간부들과 유착됐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발표 현장을 직접 보시죠. 당시 경찰 수사에서 전현 윤중천이 만났고 친하게 지냈다라고 확인됐던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이 다수 확인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윤중천과 김학의의 관계를 넘어서 검찰 고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검찰이 막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강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윤중천은 김학의 이외에도 별장 접대 또는 성관계를 가진 다수의 자에 대해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은밀히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다수의 관련자들 진술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 과거사위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막바지에 접어든 검찰 수사단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여력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사건 최종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몇몇 의혹을 새로 꺼내들었습니다. 먼저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모 전 고검장 등의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른바 윤중천의 리스트가 존재하느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 전 총장은 윤 씨가 이른바 한방천하 사건으로 수사받을 당시 수사 담당자를 바꿔달라는 진정을 받아들인 서울중앙지검장. 윤 전 고검장은 과거 수사 때 김학의 사건 지휘 라인에 있었기 때문에 유착 정황이 충분하다는 설명입니다. 처음 수사 권고 때 포함되지 않았던 일부 여성에 대한 성범죄 의혹과 윤 씨가 찍은 추가 동영상이 또 다른 범행에 쓰였을 가능성도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검찰 수사단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검찰은 뇌물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차관을 다음 달 4일 이전에는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도 2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절차에 접어든 겁니다. 특히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아닌 정황만 있는 데다 핵심 인물인 윤 씨는 구속된 뒤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를 위한 단서조차 찾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결국 과거사위의 수사 촉구가 검찰 수사단의 수사 흐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의혹만 무성한데도 그대로 수사가 마무리된다면 재수사마저 봐주기에 그쳤다는 비난이 쏟아질 수 있어서 검찰 수사단은 진퇴양난에 놓였습니다. 때문에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책임을 되레 검찰에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이른바 신림동 무단 침입 사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는데요.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에겐 성폭행 미수가 아니라 일단 주거 침입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여론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CCTV 영상만으론 성폭행 의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신림동 무단 침입 사건. 30살 조모 씨는 술에 취한 채 피해 여성의 집안에 들어가려다 실패했습니다. 조 씨는 이튿날 자신의 집 앞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힌 뒤 붙잡혔습니다. 조 씨에게는 성폭행 미수가 아닌 주거 침입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CCTV 영상에 성폭행의 성립 요건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영상도 봤는데 문 이렇게 두들기고 배를 누르고 뭐 그거밖에 없는데 강간이라는 게 뭐예요? 폭행 협박으로 폭행법 전혀 없었는데요. 영상을 본 시민들은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물건을 훔치려고 했다면 사람이 집에 없을 때 몰래 들어가서 가지고 나오려고 했을 텐데 이렇게 바로 따라가서 집에 들어가려고 했잖아요. 여성들이 느낄 불안감을 생각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그 남성분한테 조금 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마음 편히 놓고 집에 다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산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 아닌데 그게 혼자 사는 것 자체가 내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해야 되는 것 자체가 좀 아니지 않았나 싶기도 했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조 씨의 범행이 성폭행 미수에 해당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와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론과 달리 조 씨에게 성범죄 관련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충분히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이 이해가 되는데, 공감도 되는데 실제 그 강간 행위에 가장 밀접한 그런 실행 행위가 현재로서는 나타나지 않은 거죠. 주거침입죄의 법정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이마저도 조 씨가 자수했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강간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된 36살 최 모 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7일 아침 전남 순천에 있는 아파트에서 선배의 약혼녀 43살 A 씨를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질식해 숨졌다는 부검 결과를 토대로 최 씨가 고의로 살해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가수 싸이가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의 동남아시아 재력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접대 연루서를 부인했습니다. 싸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의혹이 불거진 자리에 동석한 것은 사실이지만 양 대표와 함께 먼저 자리를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도에서 언급된 재력가 조 로우와 친구였던 인연으로 양 대표에게 소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한 충남 서산 한화 토탈 공장에서 오염물질 관리가 엉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기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기 위한 불법 시설도 설치돼 있었습니다. 이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기 오염물질이 지나는 통로 아래로 작은 관이 설치돼 있습니다.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할 수 있어 대기환경보전법에 설치가 금지된 설비입니다.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한 하나 토탈에 대한 충남도의 특별점검 결과 10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오염물질을 공기에 섞어 배출했고 기름 성분 회수시설에 대한 신고를 도에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증기 유출 사고가 난 저장시설은 가스 성분 소각시설을 설치하고도 변경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는 오염물질 배출 등 3건에 대해 형사고발하고 조업정지 10일과 사용중지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나머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배출 시설과 방지 시설에 대한 부적정 운용으로 인해서 그 대기오염 물질이 무단으로 배출되는 경우가 있고 그로 인해서 그 피해는 온전히 도민 여러분께 돌아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나토탈 측은 일부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소명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고요. 이에 따라서 또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그리고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증기 유출 사고 이후 정부 합동조사단과 충남 소방본부, 고용노동부에서도 하나토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감독이 상위 노조의 참여를 두고 이견을 보여 서류 검토만 진행되는 가운데 합동조사단은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주주총회장 점거 농성과 함께 전면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측이 대우조선해양과의 합병을 위해서 회사를 분할한 뒤 별도의 지주회사를 만들어 수도권으로 이전할 계획인데 이를 반대하는 겁니다. 어제 울산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걸기대회에선 울산시장이 삭발까지 했습니다. 김인철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점거한 한마음회관은 지역 노동계와 연대한 집회가 수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조는 회사 분할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주장합니다.
현대차 노조는 경찰이 농성장 강제 해산에 나설 경우 연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으며 영남권 금속노조원들의 지원 투쟁도 예고됐습니다. 한마음회관 내 업소와 외국인 학교는 문을 닫았고 주변 도로는 통제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농성장을 찾아 예정대로 주주총회를 열겠다며 노조원들의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주총을 하기로 이미 주주들하고 통보했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장소를 확보를 해서 여기서 주총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19개 중대 1,300여 명을 배치해 만일의 충돌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와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하는 시민총궐기대회가 열렸습니다. 울산 롯데백화점 광장에는 3,000여 명이 참석해 현대중공업 분할로 신설되는 한국조선해양의 본사 울산 존치를 촉구했습니다. 울산시장과 울산시의장, 지역 국회의원도 참석해 의지를 다졌습니다. 희망과 열정이 식지 않는다면 현대중공업은 반드시 울산에 있을 것이고 이곳에서 발전할 것이고. 행사장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세영 울산시의장이 삭발하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주주총회가 다가오면서 울산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현대중공업 노조의 물적 분할 반대 파업과 관련해 도를 넘는 불법 파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영자총협회는 노조가 서울 사무소와 본사에 난입을 시도했고 주주총회 장소를 점거해 경찰과 직원들을 다치게 했다며 이는 불법 파업과 불법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과 물적 분할은 조선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책이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대북 적극법을 둘러싸고 트럼프 미 행정부의 혼선이 표면화하고 있다고 미 A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ABC 방송은 북한 관영 매체 도발적인 언급과 최근의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앞으로 나아갈 올바른 길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협상에 대한 장밋빛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ABC 방송은 이런 틈바구니에서 비핵화 협상의 키맨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줄타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ABC 방송은 또 국무부가 대북 대화와 협상의 문을 열어두기 위해서 한층 톤을 부드럽게 했지만 북미 대화 진행 여부에 대해서 국무부와 볼턴 보좌관이 엇박자를 드러내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속에 중국 정부가 반격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히토류 수출 통제를 직접 거론한 겁니다. 첨단 제품의 원료인 히토류 수출 통제는 미국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히토류 문제에 대해 중국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첫 언급이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수출된 히토류가 중국 발전을 억제하는 데 쓰인다면 중국 인민들이 불쾌할 것이라는 겁니다. 첨단 전자제품의 원료가 되는 광물인 히토류의 8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경고입니다. 发改委是中国政府的一个部门，那么发改委负责人的表态，它当然是一个权威的声音。 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중국의 반격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환구시보는 미국의 압박이 계속되면 히토류를 무기로 들고 나올 것이라며 직접 각을 세웠습니다. 히토류 국제가격은 지난 3주 사이에만 22%가 급등해 중국은 경고만으로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민기업으로 떠오른 화웨이는 예고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We hope that mistakes in the NDA can be corrected by the court. 자사에 대한 제재가 미국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는 화웨이의 주장은 미국에 대한 조롱에 가깝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을 피해 최악은 면했지만 계속 감시를 받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미국의 전방위 공세에 맞서 중국은 히토류를 국면전환 카드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나라의 치고받는 공방 속에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정상통화 내용을 누설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이에 한국당은 검찰이 강 의원을 부른다 해도 내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성범죄 의혹 등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해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과거 수사가 부실했고 박근혜 청와대 외압까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도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유착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는데 당사자들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강행 과정에서 경찰과 국가정보원, 기무부대, 해군 제주도청이 반대파를 억누르기 위해 온갖 방식으로 총력전을 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시에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 청와대와 국군사이버사령부, 경찰청이 조직적인 인터넷 대표 활동까지 벌였습니다. 국민 노후생활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할 국민연금이 정부의 자산 운용 평가에서 이전보다 한 등급 떨어진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평가 등급 하락은 처음으로 수익률 하락에 전문성과 독립성 부족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 하순에 일본을 방문한 뒤에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 달라.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간의 통화 내용까지 유출하면서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 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기본과 상식을 지켜줄 것을 요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모든 지금 정쟁을 사실상 총지휘하시는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아베 총리에게 문 대통령으로부터 와달라는 방한 요청을 여러 번 받았다면서 제 발표와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기밀 유출과 기밀 누설로 항의할 것입니까? 기본과 상식을 지켜줄 것을 요청합니다. 대통령께서 상식적으로 좀 판단해 주실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외교관의 기밀 유출 사건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리비아 피랍 한국인 석방 과정에서 외교부가 보여준 노력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외교부에 대한 질타와 칭찬을 함께 내놓은 건데 공직사회 전반에 신상필벌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 앞에서 외교관의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 사건을 정부를 대표해서 사과했습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있어서는 안 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고 철저한 점검과 보안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외교부를 강하게 질책한 문 대통령은 4시간여 뒤에는 SNS에 리비아 무장 세력에게 납치됐다가 풀려난 주모 씨 가족의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315일 만에 석방된 주 씨의 딸은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깨닫고 위로받는 계기였다면서 외교부 직원들의 이름을 들며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고한 외교부 공직자들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될 것 같아서 편지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 보고차 청와대를 방문한 강경화 장관과 외교부 직원들에게도 이 편지를 직접 읽어줬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WTO 일본 수산물 분쟁에서 승소 판정을 이끈 산업부의 소송 대응단과 EU 화이트리스트 등재에 성공한 식약처 공무원들의 노력도 칭찬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 EU 평가단은 우리나라를 떠날 때 우리 공무원들의 열정과 노력에 아주 감사하는 선물을 남겼고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보여준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집권 3년차 신상필벌의 원칙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도 WTO 소송 대응단과 화이트리스트 등재에 애쓴 식약처 직원들, 산불 대응에 기여한 공무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하며 성과를 격려할 예정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누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압제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제1야당과 자신을 향한 집권 세력의 공격은 의회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하는 위험한 불장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강 의원을 부른다고 해도 내어줄 수 없다는 것으로 당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강효상 의원에게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그런데 강 의원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익을 위한 행동을 했다고 맞서고 있죠. 맞는 말인지 팩트체크해서 따져봤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정상 간 통화가 기밀이냐는 논란에선 자유한국당도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입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통화도 공개하지 않았던 판례가 있고 아직 발표되지 않은 비밀 외교 사항은 3급 비밀이라는 규정도 비교적 명확합니다. 대신 나온 주장, 국익 증대입니다. 기밀이든 공개든 궁극적 목표는 국익 증대입니다. 국내 사례에도 많이 있습니다. 한미 FTA 통상협정문이 3급 비밀로 분류되었다가 농민단체 소송에서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기밀을 공개할 수는 있지만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개인이 임의로 공개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미 FTA 통상협정문 역시 양국 합의 이후 공개됐고 협상 중엔 국가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당시에도 초안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익을 이유로 공개했다는 나 원내대표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국가 상급 비밀을 준한 내용을 외부로 유출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부의 조직 기강의 문제고 기강이 제대로 써 있지 않은 것은 외교부의 책임이고 정부의 책임입니다.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규정하는 건 형법. 적용 대상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강효상 의원도 발언에 기밀이 포함됐다면 누설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법조계에선 면책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강효상 의원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 아닌데다 기자회견 당시는 회기 중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과거 고 노회찬 의원이 삼성 X파일에 등장하는 이른바 떡값 검사를 공개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도 면책 불가 근거로 꼽힙니다. 하지만 고 노회찬 의원이 면책을 아예 인정받지 못했던 건 아닙니다. 불법 녹음을 굳이 인터넷에까지 올린 건 과했다는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면책받지 못했지만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죄는 공익성과 면책 특권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강효상 의원의 면책 여부 역시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하고 폭언을 했던 차명진 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리는 데 그쳐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자신의 죽음을 이용한다는 취지로 SNS에 글을 올렸던 차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월호를 그만 이용하라며 비판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던 정진석 의원에게는 경고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 모두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 공천을 받아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이 지난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면서 공개적으로 내년 총선 비례대표 자리를 요구해 논란입니다. 여당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며 일축했지만 야당은 추악한 정치 뒷거래가 드러났다고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제 발언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한국외식업중앙회 임직원 정책 간담회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외식업중앙회 재갈창균 회장은 지난 2016년 총선 때도 비례대표를 신청해 당선권인 12등을 했는데 당시 김종인 대표가 28등으로 결과를 조정해 배신했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재걸 회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진성당원 20만 명을 만들고 돈을 들여 신문에 지지 성명까지 했다면서 노골적으로 내년 총선 지분을 요구했습니다. 내년 4월 13일에는 비례대표는 당연히 우리 이해찬 충남 출신 대표님께서 한 자리를 주셔야 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비공개 간담회에서 거절 의사를 밝힌 이해찬 대표는 공개 석상에서도 다시 한번 문제가 있는 발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책 간담회에서 정치적인 얘기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주장이 나오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해주실 것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막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습인데 외식업 중앙회 역시 아쉬움을 토로하는 차원이었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저희 다 숨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제발 우리의 의지를 좀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한 도구로서 비례대표 의원이라도 하나 좀 주시면. 야당은 지난 선거가 추악한 정치 뒷거래로 이뤄졌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검찰 수사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조직적으로 실질적인 선거운동까지 하고 또 대가까지 주고받았다면 매수 혹은 이해 유도 혐의에 해당될 수 있으니까 검찰은 철저한 조사를 하기를 바랍니다. 특정 직역이나 이익단체 출신 인사가 국회 안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입법 활동을 하고 소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게 비례대표 도입의 취지입니다. 다만 선거 지원에 대한 대가나 특정 단체의 쪼개기 후원금, 정치 실세에 자기 사람 심기, 우회적인 정치 자금의 수수 통로 같은 부작용은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오늘 아침은 선선함이 감돌면서 쾌적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4.7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고요. 예년 수준의 봄 날씨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껑충 올라서 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5도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초여름 수준의 더위를 보이겠지만 이 서풍이 태백 산맥을 넘으며 팬 현상이 더해지는 동쪽 지역은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강릉이 30도, 경북 경산은 32도, 대구 31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또 오늘은 아침까지 서해안 지역에 안개가 드리워지겠습니다. 안개와 먼지가 뒤엉키면서 서쪽 지역은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짙겠고요. 낮에는 자외선과 오존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영동과 영남 지역은 메마른 날씨가 지속됩니다. 현재 이들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당분간 비 예보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주말에는 25도를 웃도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3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과 성접대 의혹에 대한 과거의 수사가 부실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봐주기 수사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고위 간부가 연루된 사건에서 원점에서 제기된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송치한 죄명만 판단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당시 검찰은 경찰이 성범죄만으로 송치한 점을 기화로 해서 경찰이 피해를 당했다라고 판단한 여성들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수사에만 주력을 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다른 검찰 고위직 출신들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와 유착이 의심된다며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겁니다. 지목된 당사자들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신주영 기자입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외에 다른 법조 관계자들과 교류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가 실제로 있다고 본 겁니다. 윤중천이 만났고 친하게 지냈다라고 확인됐던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이 다수 확인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사위는 대표적인 유착 사례로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모 전 고검장, 차장검사 출신인 박모 변호사를 언급했습니다. 지난 2011년 건물 분양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 씨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한 전 총장에게 담당 조사관을 바꿔달라는 진정서를 보낸 뒤 실제 요구가 받아들여졌다는 이유입니다.
과거 사위는 윤 씨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한 전 총장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뢰 형성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이 나와 정식 기록이나 녹음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윤 씨의 특수강간이나 무고 혐의 수사 당시 지휘 라인에 있었던 윤 전 고검장과 변호사 개업 후 윤 씨에게 사건을 소개받은 박모 전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사위 측은 이들이 윤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시기나 액수를 특정하지는 못했다면서도 사건 처리를 부정하게 해준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목된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 전 총장은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며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고 윤 전 검사장도 윤 씨를 만난 적도 없다며 진상조사단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수사 권고가 아닌 촉구에 그친 것에 대해 사실상 권고에 준하는 심의 결과라고 설명하면서 검찰에 다시 공을 넘겼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정식 재판은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지만 앞서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만큼 이번 재판도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역 정치인 등으로부터 10억 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우연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2심이 선고한 징역 7년과 벌금 1억 6천만 원, 추징금 6억 9천만 원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건설하면서 경찰과 국정원, 제주도청이 반대파를 억누르기 위해 총력전을 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민들을 마구잡이로 연행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인권 침해도 잇따랐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군기지 건설이 한창이던 지난 2012년 2월 제주 강정마을. 바다에 나가 항의 시위를 하려던 주민들을 경찰이 막아섭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현장. 해군기지 건설 반대 측은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을 검토하던 2007년부터 수없이 반복된 모습입니다. 그 사이 체포 연행된 사람은 697명에 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무분별하게 연행하고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욕설과 폭행도 잇따랐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반대 주민들의 활동을 저지하는 방패로서 역할을 수행한 셈이고요. 이 과정에서 주민에 대해서 폭행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인권 침해 행위가 발견이 됐습니다. 문제는 경찰만이 아니었습니다. 국정원과 기무부대는 경찰의 집회 대응 방식을 평가해 청와대에 보고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부추겼습니다. 해군은 보수단체 집회를 지원하고 기지건설에 찬성하는 주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했습니다. 관계기관들은 반대파를 탄압하기 위해 고소고발과 인신구속 등 강경 진압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반대로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청와대와 국군사이버사령부, 경찰청은 조직적으로 인터넷 댓글 활동까지 펼쳤습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경찰 이외에 현직 경찰관 이외의 관계자에 대해서는 조사가 불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정부에 대해서 현직 경찰관 이외의 행위자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할 것을 저희들이 촉구한 것입니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는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고 다른 기관들의 부당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한 주민들은 사업의 타당성 등 근본적인 의혹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삼성 측이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54테라바이트 규모의 서버를 숨겼다가 초기화시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입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안모 씨의 공소 사실을 보면 당시 증거인멸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와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의 지시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5월쯤 삼성바이오로직스 2공장에 있던 54테라바이트 용량의 메인 서버에서 콜옵션이나 금감원 감리 관련 자료를 삭제했습니다. 이후 IT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보안선진화 TF의 점검을 거쳐 안 씨는 지난해 6월 삼성바이오 공장 바닥을 뜯고 서버를 숨긴 뒤 다시 덮었습니다. 의사단체가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간호조무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자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간호조무사 A씨를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회는 A씨가 이부진 사장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불순한 목적을 갖고 제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이 UN 홈페이지 메인에 등장했습니다. UN 아동기금 유니세프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담겼는데요. 벌써 수십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UN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장식한 한 편의 동영상. UN에 온 BTS라는 제목의 1분짜리 인터뷰 구성물입니다. 환한 표정의 BTS 멤버들이 등장합니다. 저마다 UN 아동기금 유니세프의 활동에 지지를 표명합니다. 어린이에 대한 폭력을 없애고 청소년의 교육과 취업을 지원하는 이른바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 운동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합니다. 저희로 인해서 그냥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질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 계속 저희도 이렇게 실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이홉은 희망을 주고 싶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UN 홈페이지는 물론 유튜브에도 함께 오른 이 동영상을 이미 수십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BTS는 지난해 9월 뉴욕 UN 본부에서 진행된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 행사에서 연설했습니다. 리더 김남주는 당시 연설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달라는 내용의 열정적인 메시지를 던진 바 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국민연금이 정부의 자산운용평가에서 이전보다 한 등급 떨어진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국민연금의 평가 등급 하락은 처음입니다. 수익률 하락에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족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자산운용평가에서 국민연금 기금이 보통 등급을 받아 지난해 양호 등급에서 한 단계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3년 만에 처음 평가 등급이 뒷걸음질 친 것으로 정부가 국민연금에 대해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연간 기금 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 0.92%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민간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기금 운용평가단은 수익률 지표인 계량평가와 지배구조를 평가한 비계량 부문에서 모두 이전보다 한 단계 낮은 점수를 줬습니다. 평가단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책임 투자 확대, 투자 다변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의 자산 운용을 둘러싼 의사결정 체계의 전문성과 독립성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연금이 전주로 이전한 뒤 기금 운용 본부장 자리를 장기간 채우지 못하고 핵심 자산 운용 인력이 빠져나간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습니다. 국민연금 자산운용의 지배구조 차원에서 전문성하고 독립성 부족이 많이 지적이 수년간 되어 왔는데 그 개선의 여지가 잘 안 보이고 있고 현재 640조 원 규모인 국민연금은 오는 2025년 1000조 원을 돌파한 뒤 2041년에는 1700조 원을 넘어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평가단은 국민연금이 1000조 원을 기록하면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규모에 오르는 만큼 이에 걸맞은 자산 운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국내 유통 중인 탄산 혼합음료 가운데 43%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고열량 저영양식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고열량 저영양 제품은 식약처로부터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보다 당이 2배나 많았습니다. 식약처는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탄산음료와 혼합음료 600여 개의 영양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이처럼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정치인 등으로부터 10억 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2심이 선고한 징역 7년과 벌금 1억 6천만 원, 추징금 6억 9천만 원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정식 재판은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지만 앞서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만큼 이번 재판도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속보부터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에서 침몰한 유람선에 다수의 한국인이 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한국에서 간 단체 관광객이 해당 유람선에 탔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인명피해 상황 등 정확한 내용은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AP통신 등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34명이 탄 유람선 하블리니가 다른 유람선과 충돌한 뒤에 침몰했고 3명이 숨지고 16명이 실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소방선 등이 구조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져서 저희가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전 조세영 전 1차관 주재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달 초 한미 정상통화 내용을 야당 국회의원에게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서 외교부 차원의 징계 절차를 매듭지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교관 K씨와 K씨에게 기밀을 보여준 또 다른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에 대해서 중징계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를 지키기 위해 비무장지대에서 우리 군이 기초 유해 발굴을 먼저 시작한 지 2달이 다 돼갑니다. 북한이 아직 호응해 오지 않은 가운데 지뢰 제거와 기초 발굴이 이뤄지는 현장이 언론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남측 철책선보다 북한군 초소가 더 가까운 비무장지대 안 최전방 감시 초소. 군사 분계선 남쪽 지역에서 지뢰 제거와 기초 발굴 작업이 한창입니다. 흰색 안전선을 친 구간은 아직 지뢰가 묻혀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 주황과 노랑선은 지뢰 제거를 마치고 기초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표시합니다. 안전사고 위험에 대비해 한여름 날씨에도 육중한 보호장구 착용은 필수고 전사자 유해와 DNA가 섞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작업 중엔 늘 마스크와 장갑을 껴야 합니다. 거의 모든 발굴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고된 현장이지만 분단 이후 60년 넘도록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호국 영령들을 생각하면 한시도 손을 놓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이 호국 영령들의 희생에 의해서 왔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보답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항상 6.25 전쟁 기간 4차례의 치열한 탈환전이 벌어졌던 화살머리 고지엔 국군과 유엔군 등 아군 전사자 유해만 300구 넘게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달 1일부터 지금까지 약 60일 동안 국군 전사자 추정 완전 유해를 비롯한 뼈조각 325점과 미군 방탄복, 중국군 방독면 등 유품 2만 3천여 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DMZ 안에서 이 출입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개발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사람의 흔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6.25 당시 때의 그 모습 그대로 유품과 유해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고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은 지난달 1일부터 공동 유해 발굴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2달 가까이 우리 군의 반쪽 작업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동 발굴 시한인 10월까지 무심한 시간만 흐르는 가운데 북한은 여전히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패트릭 셰너헨 미 국방장관 대행이 북한의 이달 초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NN을 비롯한 외신들은 동남아시아를 방문 중인 셰너헨 국방장관 대행이 전용기안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은 셰너헨 대행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아랑곳하지 않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외교도 여전히 희망적이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과 단절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이 오늘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20대 국회 4년 차를 이끌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윤소아 현 원내대표가 단독 입후보한 상태여서 오늘 의총에서는 합의 추대와 찬반 투표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선출할지를 정할 방침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하면서 우리 정부도 게임 질병 코드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 업계의 반발 움직임이 필사적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게임 영정 사진이 덩그러니 놓여 있고 참석자들은 모두 검은 정장 차림입니다. 게임 관련 단체와 대학 등 89곳이 게임 질병 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하면서 연 기자회견 모습입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게임을 기리는 애도사도 낭독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게임 이용장애 질병 등록은 곧 게임 산업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e스포츠의 종주국이며 게임 문화를 선도해 나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자부심은 과거의 영광이 될지 모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은 게임에 대한 현대판 마녀 사냥이라는 날선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게임은 지금 현대판 마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마녀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게임이 소설이나 TV와 다른 점이 있다면 셋 중 유일하게 질병 코드를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공대인은 우리 정부가 사회적 합의 없이 게임을 질병 코드로 도입한다면 법적 대응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대한 항의 방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보건복지위원장이나 국회의장에 대한 면담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다양한 어떤 정부 각 기관에 대한 저희들의 의사를 우려를 전달하는 이런 활동을 할 거고요. 나아가 청와대 국민청원, 범국민 촛불운동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공대위가 공식 출범하면서 넥슨과 넷마블, NC소프트 등 업계를 주도하는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반발 움직임에 가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21회 환경 일자리 박람회가 오늘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포스코건설과 웅진코웨이 등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 유엔 개발계획, 세계보건기구 등 100여 곳이 참여합니다. 사고로 바다에 추락하거나 불길에 휩싸인 차량에서 운전자를 구했던 시민 3명이 LG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LG복지재단은 지난 13일 울산 방어진항에 승용차가 빠진 것을 보고 바다에 뛰어들어 운전자를 구조한 김부근 씨를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또 경북 포항시 바닷가에서 방파제로 추락한 승용차 운전자를 구조한 황흥섭 씨와 지난 2월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불길에 휩싸인 승용차에서 운전자를 구한 최창호 씨도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로 세계적인 사랑을 받는 구상나무는 오직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한국 토종나무입니다. 그런데 최근 지구온난화로 멸종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구상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독특한 나무 다문화 정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곧게 솟은 줄기에 사방으로 펼쳐진 뾰족한 잎, 화려한 자태 덕분에 크리스마스 트리로 인기 있는 구상나무입니다. 해발 1000m 이상 고산지대에서 자라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한 자생지입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로 집단 고사가 늘면서 구상나무는 2012년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됐습니다.
특히 구상나무가 10그루밖에 남지 않은 경상남도 금원산 상황이 가장 위태롭습니다. 이곳 구상나무들은 모두 비슷한 유전자를 가진 친척 관계로 외부 변화에 다 함께 고사할 수도 있습니다. 유전 다양성이 높을수록 이제 그 변화하는 환경에 이제 적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높아지는데요. 금원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분석한 결과 이제 상대적으로 유전 다양성이 낮은 상태고요. 앞으로 세대를 거듭하게 되면 결국 근친교배 등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서 이제 종자 생산이 어려워지고요. 결국에는 가장 먼저 이제 멸종을 할 수 있는. 연구진은 지리산 구상나무의 종자로 키운 묘목 1350그루를 40km 떨어진 금원산에 심었습니다. 다양한 특성과 여러 유전자를 가진 나무를 섞는 이른바 나무 다문화 정책입니다. 기존 나무와 새로운 묘목이 교배하면서 금원산 구상나무의 유전 다양성이 1.3배 높아지고 멸종도 피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내다봤습니다. 연구진은 금원산 구상나무만의 고유 유전자가 사라질 것에 대비해 모든 구상나무 유전자를 연구실에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로입니다. 프로축구 선두 경쟁이 뜨겁습니다. 전북이 현대가 형제인 울산을 제치고 선두에 복귀했습니다. 문선민이 2골을 터뜨리면서 승리의 주역이 됐습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경기 시작 5분 만에 전북의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영리한 움직임으로 기회를 만든 문선민이 골키퍼에게 한 번 맡긴 뒤 기어이 해결했습니다. 문선민의 득점은 지난달 6일 인천전 이후 5경기 만입니다. 하지만 전북은 이동국의 보기 드문 페널티킥 실축으로 달아날 기회를 놓쳤습니다. 강원은 기다렸다는 듯 전반 43분 발렌티노스, 48분 김호규가 골망을 흔들며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반격에 나선 전북은 후반 27분 손준호의 동점골로 한숨을 돌리더니 6분 후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선제골의 주인공 문선민이 역습 기회에서 간결한 슈팅으로 결승골을 꽂았습니다. 시즌 첫 멀티골을 기록한 문선민은 전매 특허인 관제탑 댄스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강원을 한 골차로 따돌리고 3연승을 달린 전북은 울산을 제치고 17일 만에 선두를 탈환했습니다. 수원은 안방에서 잘 나가던 포항을 상대로 3대0 완승을 챙겼습니다. 전반 한위건의 선제골에 이어 후반 사리치와 최성근이 연속골을 터뜨렸습니다. 김기동 감독 이후 무패를 달리던 포항은 6경기 만에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14라운드 빅매치로 꼽힌 울산 대구전은 득점 없이 비겼고 상주와 경남도 1대1로 맞섰습니다. YTN 김재영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멋진 수비가 펼쳐진 어제 프로야구에서는 두산이 연장 접전 끝에 4연승을 달리며 선두를 탈환했습니다. 두산은 잠실 홈경기에서 2대2로 맞선 연장 10회 말 김재환의 끝내기 홈런을 앞세워 삼성을 꺾고 4연승을 이어갔습니다. 4연승을 달린 두산은 SK를 끌어내리고 지난 21일 이후 8일 만에 선두에 복귀했습니다. 선발 투수 터너가 KBO 리그 입성 이후 첫 완투승을 기록한 기아는 한화를 꺾고 상승세를 살렸습니다. 터너는 탈삼진 10개를 잡아낸 호투 속에 9이닝을 1실점으로 막았습니다. LG는 역전 결승타를 포함해 3타수 2안타 2타점을 기록한 김민성의 활약 속에 키움을 4대2로 이겼습니다. KT는 SK를 8대6으로 따돌렸고 NC도 롯데를 8대6으로 물리쳤습니다. 여자 골프 5대 메이저 대회 중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US 오픈이 오늘 저녁 나흘간의 열전에 돌입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이 대회에서 9번이나 우승을 했는데요. 10번째 우승컵도 품에 안을 수 있을까요? 허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74번째를 맞는 US 여자 오픈은 우리 선수들과 깊은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박세리의 맨발 투어는 IMF 시절 시름에 젖어 있던 국민에게 희망을 안겼고 박인빈은 2번 우승하며 전설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유소영과 전인지가 US 여자 오픈 우승을 통해 월드스타로 발돋움했고 박성현은 국내 무대에 이어 LPGA까지 점령하며 새로운 골프 여왕의 등장을 알렸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그동안 US 여자 오픈에서 9번이나 우승했는데 2008년 이후로는 11번 가운데 7번 우승을 휩쓸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메이저 대회 중 가장 많은 우승 상금 100만 달러가 걸린 가운데 우리나라 선수 21명이 10번째 우승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이 대회 3번째 우승과 함께 통산 20승을 노리는 박인빈은 세계 랭킹 1, 2위인 고진영, 이민지와 동반 플레이에 나섭니다. 2017년 우승자 박성현은 렉시 톰슨, 에리아 주타누간과 한 조에 묶여 호쾌한 장타 대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장전에서 주타누간에 아쉽게 진 김효주가 최근 날카로운 샷 감각을 앞세워 서력을 벼르고 있고 이달 초 통산 8번째 우승을 거둔 김세용도 생애 첫 메이저 우승에 도전합니다. 국내에서 최근 2주 사이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한 김지영과 일본 투어 상금 선두 신지에도 우승 후보로 손색이 없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네, 조금 전 어제 우리 프로야구에서 나온 호수비 장면 보여드렸는데요. 미국 메이저리그에선 조금은 아찔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환상적인 수비라고 해야 할지 동물적인 반사신경이라고 해야 할지 영상으로 직접 보시죠. 아침 출근길은 선선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껑충 올라서 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오늘은 25도로 서쪽 지역은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고요. 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며 더워지는 동쪽 지역은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경북 경산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까지 서해안 지역에 안개가 드리워지겠습니다. 안개와 먼지가 뒤엉키면서 전북과 충청 일부 지역은 오전까지 농도가 다소 짙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대체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한낮에는 자외선이 강하겠고요. 오존 농도도 높아지겠습니다. 영동과 영남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메마른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조금 높게 시작합니다. 서울 기온이 16.2도, 대구 18.4도, 강릉은 22.5도까지 올라 있는데요. 낮 기온은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1, 2도가량이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 25도를 비롯해 강릉 30도, 포항과 대구 31도, 광주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비 예보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주말에는 25도를 웃도는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고요. 다음 주에는 30도 안팎까지 기온이 높아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잠시 후 8시 굿모닝 YTN 2부가 이어집니다.